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첫 시간인데,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경제와 원론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경제와 원론이란 책을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와 원론책 하면 보통 3권 있습니다, 3권. 유명한 게, 이제 맨큐의 경제학 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인공저 책. 3인공저는 이제 박영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인공저 책은 법문사 책. 그래서 3인공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앙대 교수님들이 쓴 책이고, 그 다음에 2인공저는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이 지금 쓰신 책인데, 제가 이제 3권을 다 강의를 해봤어요. 3권 다 해봤는데, 일단 대학가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맨큐 책이죠. 학교 수업에서 많이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 실정과 좀 안 맞다 보니까 쉽게는 볼 수 있는데 수험서적에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 2권을 많이 보실 거예요.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근데 박영사 책은 좀 약간 어렵죠. 내용 자체가 심도가 더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심화 단계로 요거 보시면 좋은데, 처음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2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 법문사 2인공저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장점은 이제 가독성이 높다, 즉 읽기가 편하다는 거. 그래서 뭐 복습, 예습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요즘에 이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3인공저보다 2인공저를 많이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인공저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수업을 예전에는 3인공저도 하고 2인공저 다 했었는데, 이번 첫 단계로 2인공저를 먼저 수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뭐 다른 책도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건데요. 일단 수업의 내용 자체, 이 안에 그 교재 내용을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포진됐기 때문에 수업 중간중간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들은 도중에서 좀 필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같이 문제도 풀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론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안에 있는 연수 문제 있죠? 그 연수 문제 있는 거를 다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큐의 경제학이라든지 3인공저에 있는 연수 문제도 좀 필요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그건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을 할 테니까, 일단 지금 주어진 기간 내에 열심히 쫓아오시면 경제에 웬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상담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재 목차를 먼저 보시면요. 그 차례 유학이라고 앞에 있을 거예요. 그 1편부터 6편까지가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 파트인데, 그 6편의 미시경제 이론의 여러 문제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19장 파트, 뭐 18장 파트 있죠. 보통 19장 같은 경우 행태경제학이라 해서 요즘은 굉장히 뜨는 파트인데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안 보셔도 무관하니까 19장은 X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7편부터는 이제 매크로죠. 자, 거시경제학 파트인데, 일단 거시경제는 이제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측면에서는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도 또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 쫓아오시면서 체크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일단 앞에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중간에 뭐 쉬는 시간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근데 어떻게 공부하실지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으시면 저랑 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편이 경제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 자, 제1장이 경제학 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자, 4페이지부터 이제 진도에 나가는데, 4페이지부터 보시면 경제의 기본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의 의미, 그리고 오른쪽에 경제학 선택의 학문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보통 처음 읽으실 때는 꼼꼼하게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읽어보시되, 일단 저는 이제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먼저 예습이나 복습하실 때는 다 읽어보실 필요 있으니까 꼭 다 읽어보시고 수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에 보시면 경제재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자, 경제학에서 일단 공부하는 대상을, 즉 경제 주체가 상호하는 대상을 경제객체라는 말을 써요. 경제학에서.
저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로 이렇게 나눠서 처음에 설명할 수 있는데, 보통 경제 주체라 하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외국을 말하고, 이 경제 주체가 사용하는 대상을 경제 객체라고 말을 해요. 경제 객체는 크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재화하고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 자, 그럼 재화 서비스 차이는 뭐다? 서비스는 무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뭐죠?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는 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재화는 유형이죠. 유형.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근데 재화의 안에 지금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 용어로는 경제재가 나오고죠. 두 개 있다. 그래서 경제재라는 개념하고 자유재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그럼 경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경제재는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는 재화. 부존량. 그러니까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재화를 경제재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부존량이 유한한 재화를 경제재라고 하고, 자유재는 부존량이 무한한 재화를 자유재라고 합니다. 무한하다 이렇게. 자, 그럼 부존량이 유한하대요. 자, 그럼 부존량이 유한하게 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설정됩니다. 가격이 나올 수 있다. 해당 재는. 그래서 경제재는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지만 부존량이 무한하기 때문에 자유재는 가격 설정이 안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구분해 두시고, 경제재, 자유재 이렇게. 처음에 용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학문의 정의를 해놨고, 자, 그의 위에 보시면 굵은 글자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원이 희소하다. 원래 경제학의 스타트는 희소성이라는 개념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자, 희소하다는 뭐냐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거를 희소하다라고 해요. 희소. 자, 희소하다. 희소. 자, 희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이렇게. 자, 그럼 자원에 뭐가 있을까요? 자원이라는 개념 안에 이것도 자원이죠. 재화나 서비스도 자원일 거고, 보통 우리가 주변에 자원이라 하면 천연자원 같은 거 얘기하죠. 천연자원, 뭐 석유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한정되어 있다.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 같은 걸 말할 거고,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재화 서비스도 자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원이죠. 자원. 시간도 한정돼 있어. 왜냐면 이제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시간 정해놓고 지금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시간이 무한하게 되면 굉장히 여유 있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금 한정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죠. 자, 욕망, 어떤 욕망이 있다.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지금 욕망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왜냐면 시간을 보시면 지금 하루 종일 24시간이 있지만 잠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또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 선택에 따른 여러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게 바로 희소성의 개념인데, 자, 다시 여기서 보시면 경제재는 부존량이 유한하고 자유재는 부존량이 무한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부존량이 유한하니까 선택의 문제가 경제재는 발생하죠. 여기서는 유한화됐으니까, 즉 희소성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자, 그러나 자유재는 무한하니까 희소하지가 않죠. 희소하지 않아요.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되지를 않죠. 그럼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서 즉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재화를 볼 때 이거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유재는 뭐만 공부한다? 경제재만 공부한다. 그래서 지금 재화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자유재는 언급 안 해놨죠. 요거만 언급해놨다. 왜? 경제재는 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희소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선택.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희소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한다는 거다. 자,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7페이지 경제학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라고 되어 있고 그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가보시면 합리적 선택의 기초라고 해놔서 합리성의 의미라고 해놨죠. 일단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신문을 보시면 요즘 경제학 학문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신문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들이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합리적이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 터진 것 중에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것도 인간들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터진 거거든요. 근데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 논제 또는 요 전제하에서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X 보지 말라는 게 뭐다? 행태경제학.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게 행태경제학이에요. 요즘에 유명한 책 있죠. 뭐 넛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심리학을 응용해서 경제학에 적용하잖아요. 요즘 책들은. 일단 여기서는 합리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8페이지 와보시면 자, 이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기회비용과 매몰비. 자, 방금 전에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택. 자, 선택을 하다 보면은 뭔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시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오는 대표적 개념이 기회비용이다 이거예요. 기회비용. 자, 보통 기회비용 어떻게 정의하냐? 두 가지 개념으로 쓸 수 있어요. 1번. 첫 번째 개념으로는 A 선택 시 포기해야 하는 최상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침 이제 일찍 오셨잖아요.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셨다. 그럼 지금 공부를 선택하신 거죠. 이렇게. 이건 선택했다. 그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지금 포기하잖아요. 많은 걸. 그럼 아침 일찍 나오려면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피곤하죠. 잠도 못 자고. 잠도 포기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학원도 못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원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침에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자, 이런 게 다 포기죠. 포기. 자, A를 선택 시 포기해야 되는 최상의 가치. 그러면 세 개를 봤을 때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다라고 정의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잠을 잘 때 나의 만족감을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고, 자, 내가 여기 안 듣고 다른 학원 가서 뭐 수업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만족감을 화폐로 표기했더니 5,000원밖에 안 되고, 자, 여가 시간 7,000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기회비용은 10,000원으로 지금 계산이 된다. 10,000원으로. 자, 왜 10,000원이다?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죠. 일단은 잠도 자고 다른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여가 활동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러 안 왔더라면 셋 중에서 뭐 했을까요?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거를 했겠죠. 그게 잠이잖아요. 화폐를 포기했을 때. 그러면 공부를 선택하러 왔기 때문에 잠을 포기했잖아요. 이거를. 셋 중에 반드시 이걸 했을 거니까. 이거 안 했더라면 잠을 잤을 거니까. 그럼 최상의 가치 10,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10,000원은 실제 들어간 거예요? 돈이? 그게 아니죠. 나의 만족감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암묵적 비용이라고 경제학에서 말한다. 암묵적 비용. 이 정의는 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기회비용을 정의하게 되면 뭐라고 정의하냐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자, 그 암묵적 비용 10,000원하고 자, 명시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래요. 자, 그럼 공부를 선택하러 왔기 때문에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재도 샀다면 교재비, 그 다음에 강의료, 이런 게 직접 나가는 비용이죠. 뭐 예를 들면 이게 10만 원 나갔다. 10만 원.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잖아요. 그럼 기회비용 어떻게 계산한다? 두 개를 다 계산한다. 10만 원, 10,000원에서 11만 원. 자, 요거를 왜 기회비용 둡니까? 공부하러 안 왔더라면 교재비나 강의료가 들지 않아도 됐던 거잖아요.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출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10만 원, 10,000원에서 11만 원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기회비용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비용이라고 말해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전부 다 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기회비용 설명을 해보면, 자, 기회비용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경제적 의사결정 시 필요해요. 경제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다. 관련돼 있다. 이렇게. 자, 그럼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해야 됩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 됩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 케이스가 맨큐 경제학 책에 나오죠. 자, 예를 든다면 대학교 진학 시 기회비용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다. 대학 진학 시 기회비용. 자, 그럼 대학 진학 시 기회비용 역시 두 개 합이죠.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의 합이겠죠. 자, 그럼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 명시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교재비도 있을 거고 뭐 학비도 있겠죠. 이런 거 명시적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대학교를 진학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포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4년간 대학 다니면 4년간 일을 통해서 돈을 못 벌죠. 그래서 4년간 포기한 임금 이렇게 쓰겠죠. 4년간 포기한 임금, 이게 암묵적 비용. 이렇게. 자, 두 개 다 계산을 했더니 해당 값이 뭐 2억 나왔다 이거예요. 2억. 이렇게. 자, 대학교 진학 시 기회비용하고 고졸 취업 시 기회비용도 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고졸 취업 시 기회비용은 1억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1억. 그럼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될지 고졸로 취업해야 될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결정. 그럼 둘 중에 뭐 하셔야 돼요? 고졸로 취업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기회비용 개념.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 2억만큼 포기한다는 거 말이에요. 포기. 고졸로 취업하면 포기하는 비용이 1억이죠. 그럼 적게 포기해야죠. 적게. 적게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둘 개를 비교했을 때는 고졸 취업 시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고졸 취업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네,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번 이제 서울대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 물어봤어요. 서울대 강의 가서 김태희 만나봤냐. 근데 김태희 본 사람이 거의 없대요. 네, 근데 보통 남자들 로망이 김태희잖아요. 김태희 한번 사귀어봤으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갑돌이가 있다. 갑돌이. 남자분이 자, 현재 이제 갑순이를 만나고 있어요. 여자친구. 근데 갑돌이한테 김태희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 그럼 김태희를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보통 남자들은 단순하게 무조건 만나죠. 예, 예쁘면 다 만나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뭐 계산해야 돼요, 혹시? 기회비용. 김태희 만날 때 기회비용하고 갑순이 만날 때 기회비용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비용. 자, 김태희를 만날 때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 있겠죠? 이렇게 명시적 비용. 김태희 1년 동안 만날 때 굉장히 많이 돈 들겠죠. 예, 좋은 차 끌고 나가야 되고 뭐 데이트 코스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한 1억 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암묵적 비용 뭡니까? 암묵적 비용은 김태 만나고 갑순이 못 만나잖아. 갑순이를 포기한 거. 예, 영원이죠. 별 느낌이 없다. 갑순이는. 그러면 기회비용 얼마?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자, 갑순이 만날 때 기회비용, 명식 비용. 예, 별로 갑순이가 자기한테 돈을 맨날 썼어요. 자기는 별로 돈 안 쓰고. 그 영원이죠. 영원. 그 암묵적 비용 뭐예요? 김태를 못 만나는 거죠? 예. 근데 어차피 김태희 처음 만날 때 뭐 가슴 설레겠지만 뭐 좀 정확하게 좀 말하겠지 모르겠죠. 5천만 원. 이렇게. 그럼 기회비용 얼마다? 5천만 원. 그 누구 만나야 돼요? 김태희는 만나면 안 되고 갑순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여자친구 버리지 말라고. 기회비용 크다. 예, 여자친구 헤어지게 되면 굉장히 상실감도 크고 또 다른 여자친구 만나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 공부적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기회비용. 그래서 보통 요것만 비교해도 있는 여자친구 헤어지지 말고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는 게 굉장히 기회비용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예, 이거 기회비용 계산. 이렇게. 아시겠죠? 기회비용. 자,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 매몰비 나와 있네. 매몰비. 자, 매몰비는 영어로 sunk cost라고 합니다. 자, 매몰 비용은 sunk cost예요. 이렇게. sunk 뭐죠, 영어로? 가라앉은 비용이죠. 예, 가라앉았다 이런 말이죠. 자, 매몰비가 가라앉은 비용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해요. 회수 불가능한 비용. 회수 불가능한 비용. 이렇게. 매몰비. 자, 그럼 매몰비 얘가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다. 자, 영화 8,000원을 표를 끊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일단 영화가 딱 종을 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요 8,000원 환불이 안 되죠. 자, 영화 한참 이제 보고 있어요. 2시간째 영화인데 1시간째 보고 있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 근데 보통 일반적 사람도 뭐라고 해요? 그때 생각이 재미없어도 8,000원 아까우니까 끝까지 보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 8,000원 환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재미없을 때 차라리 그냥 나와서 다른 영화를 또 표 끊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아니면 나와서 다른 활동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럼 8,000원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비니까 이거? 영화비? 매몰비죠.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고려하시면 안 된다. 자, 마찬가지로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 자, 예전에 KB 광고 처음에 누가 있죠? KB 광고를? 김연아하고 그 다음에 박태환이었죠? 처음에 박태환 하다가 박태환이 예전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최근에 다시 뭐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했었는데 그때 성적이 안 좋아서 바뀌었죠. 김연아하고 이승기로 이렇게 바뀌었죠. 같이 뭐 노래 불렀죠. KB에서 노래 불렀는데 그 이승기랑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2억 정도 준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박태환한테 예전에 줬겠죠. 광고비로 뭐 2억 줬다 이렇게. 자, 그럼 이승기 계약할 때 박태환한테 준 2억 회수 가능해요? 회수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CEO 입장에서는 이승기한테 2억을 줬다는 것은 이승기로 통해서 최소한 매출액이 또는 이윤이 얼마 이상만 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2억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 이상 벌어야 돼요? 4억 이상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수가 안 되니까 광고비.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비용 매몰비인데 이거는 경제적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적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이렇게. 무관. 그래서 시험 볼 때 가끔 보면 그 안에 내용에 매몰비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계산할 때 매몰비는 전혀 고려하지 말고 빼고 생각하셔야 된다. 문제 푸실 때. 이제 그걸 조심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기회비용과 매몰비. 이렇게. 자,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고. 자, 8페이지 가보시면 왼쪽에 용어에 회계비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실제로 지출이 된 각가지 명목의 비용이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계적 비용은 뭐를 의미합니까? 명시적 비용을 말해요. 같은 말이죠?
회계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은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9페이지 가보시면 케이스가 하나 있네요. 자, 문제 풀 때 케이스 나오면 왜 어떤 케이스에 어떤 예인지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자,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음식점 판매 수입 3억 원이고, 자, 비용이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재료값, 인건비, 금리, 임대료, 전기가스, 수도, 제세, 공과금. 이건 실제로 나가는 비용들이죠. 그럼 무슨 비용이다? 명시적 비용일 거예요. 그래서 수입에서 비용을 뺐을 때 5천만 원의 이윤이 발생하죠. 그거를 회계적 이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 표상에서 나오는 거는 회계적 이윤이에요. 이윤. 이렇게. 자, 회계적 이윤은 뭐에서 뭐를 뺀다? 총 수입에서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을 빼는 거죠. 또는 회계적 비용을 빼는 거를 회계적 이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수입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그럼 지금 거기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5천만 원 계산됐죠? 그럼 회계장부상으로 5천만 원의 이윤이 발생한 거예요. 이윤. 그럼 보통 경영학과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경제학자들은 회계적 이윤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 이윤은 뭐가 될까요? 개념이 총수입 마이너스 비용을 2개 빼는 거죠.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까지 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회비용을 빼는 거, 경제적 비용 빼는 거를 경제적 이윤이라고 정의한다. 자, 그럼 중간에 얘가 뭐가 있냐면, 자,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죠. 직장을. 자, 근데 직장에서의 연봉이 왼쪽에 있어요. 8페이지에. 8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에서 두 번째 줄에 박 씨는 현재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500만 원의 월급. 그럼 월급이 500이니까 연봉 개념은 얼마예요? 6천만 원, 6천만 원. 그쵸? 그 6천만 원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면 6천만 원만큼의 월급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추가된다? 암묵적 비용에 6천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자, 명시적 비용 얼마고? 2억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그럼 3억에서 3억 1천만 원을 뺀 거니까 경제적 이윤으로는 마이너스 1천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은 레스토랑 개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적 이윤은 마이너스니까. 그럼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는 이윤이죠. 기회비용까지 보게 되면 최소한 총수입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총수입이 3억 1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총수입이. 그래야 레스토랑 개업하는 거지. 지금 3억 상태에서는 레스토랑 개업하면 비합리적이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월급 포기한 걸 당연히 여기서 충당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 레스토랑을 개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거다. 예,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금리. 자, 그 비용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금리 있죠? 3,400만 원. 그럼 3,400만 원 나간다는 건 뭐죠? 그 표에서? 금리? 돈을 빌려서 레스토랑 개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 비용으로 얼마 나간다? 3,400만 원 좀 나간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면. 대출 비용으로. 대출이자죠. 대출이자. 근데 역시 기입은 계산할 때 조심할 게 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내 돈. 자, 내가 지금 은행에 예금했던 2억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인출해서 레스토랑 차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예금 금리가 예금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자, 10%면 내가 1년에 얼마는 받을 수 있었어요? 2천만 원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요 2억을 회사 아니 레스토랑 개업할 때 쓰게 되면은 그만큼 2천만 원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회비용으로 넣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금리는 실제로 나가는 대출비를 말하고 이것도 뭐다? 암묵적 비용으로 원래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이건 내 돈 가지고 쓴 거야, 내 돈. 자, 내 돈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했더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또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종류가 기회비용 계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예전에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회비용 매물비 정리했고 10페이지 가보시면 기회비용 개념을 거기에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다음 심심하실 때 가끔 만화도 좀 봐주시고 예전에 만화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가 이제 들어간 이유가 맨큐 경제책에 또 만화가 막 있죠. 중간중간에 외국 만화 있는데 외국 만화 봐도 별로 그렇게 웃기거나 재밌지 않더라고요. 요즘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 책 많이 팔기 위해서 또 안에다가 만화도 넣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 경제적 자원과 생산 가능 곡선. 자, 경제적 자원이라고 해놨고 생산 요소가 보일 겁니다.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에 뭐뭐 있냐 이거죠. 뭐뭐 있냐.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는 것은 개념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 물건 만들 때 가장 필요한 생산 요소는 노동자잖아요. 노동자. 노동자 직접 나가서 일을 하실 테니까. 노동 나오겠죠. 노동. 이렇게. 노동. 자, 그럼 노동 사용 대가를 뭐라고 합니까? 노동 사용 대가. 보통 월급 주죠? 근데 경제학에는 월급이라고 말 안 쓰고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 임금. 이렇게. 자,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 받은 거니까 소득이고 기업 입장에서 임금 뭐예요? 비용이죠. 기업은 비용이다.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월급이니까 소득이 되는 거죠. 자, 노동만 있어요. 자본이 있죠. 자본. 이렇게. 자, 근데 자본이 좀 중요하겠네요. 처음 공부할 때는 자본. 자, 자본 안에 돈, 화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본은 돈, 화폐 안 들어가요. 그 나중에 거시경제 공부할 때 화폐 이론을 따로 공부하잖아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은 뭐다 그러면? 기계, 공장 설비 이런 걸 말하는 개념이에요. 자본이. 그래서 예로는 기계, 공장, 설비 이렇게 말을 한다. 자본. 자, 투자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투자. 투자. 이렇게. 투자. 투자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요 자본과 관련돼 있다. 투자는 기계나 공장 설비를 구입하는 거를 투자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투자라는 정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거다. 자본을 구입한다 또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거를 투자라고 말합니다. 기계 구입하는 거. 그래서 자본에서 투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통 자본의 변화가 투자예요.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 표시할 때 자본을 K로 써요. 원래 자본이 영어로 캐피탈 이렇게 쓰죠? 쓰는데 약자로 대문자 K로 써요. 이렇게 K로 쓰고 투자는 영어로 인베스트먼트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쓰고 I는 이게 투자잖아요. 투자는 K 자본이죠? 자본의 델타 이게 변화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이거를 투자라고 정의한다. 투자는 자본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제학 서적 보시면 이런 식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자본의 변화. 이걸 처음부터 딱 인지를 안 해놓으시면 이게 수식보다 이게 헷갈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I는 델타 K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말이. 자, 그러면 자본 사용 대가 똑같이 있겠죠? 자, 기계나 공장 서비를 구입하는 대가로 보통 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본의 임대료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통칭적으로 이자라는 말도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본 사용 대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생산 요소. 토지죠, 토지. 토지. 이렇게. 자, 토지 사용 대가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고, 렌트, 지대라고 하죠, 지대. 한자죠, 지대는. 땅지자, 대가대자, 지대. 토지 사용 대가.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럼 생산 요소는 세 개밖에 없어요? 노동과 자본과 토지. 요즘에는 경영도 넣죠. 경영. 보통 기업이 물건 만들려면 경영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영도 보통 들어간다. 그럼 경영 사용 대가는 뭡니까? 다시 노동과 자본, 토지 사용 대가로 임금이나 이자나 지대를 줘야죠, 기업은. 이게 다 비용이죠? 그럼 비용을 전부 지출하고 남은 게 뭐였어요? 이윤. 이윤을 누가 가져간다? 경영자가 가져가겠죠. 경영자가. 그럼 경영 사용 대가는 이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윤. 자, 그래서 경제적 자원, 생산 요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11페이지 오른쪽에 상품. 경제적 자원이 생산 과정 거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 상품 안에 뭐 있다? 재화 서비스가 있대요. 아까 설명드린 거. 재화 서비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생산 가능 곡선. 되게 중요하죠. 생산 가능 곡선. 보통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생산이 가능한 곡선이다.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경제 용어. 자, 오른쪽 용어 보시면 한 경제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정의한대요. 자, 최대 생산해 낼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이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 생산 요소 2개 있다 해볼게요. 노동하고 자본 2개가 있고요. 자, 노동자의 숫자가 딱 100명 있고 자본의 숫자가 10 있대요. 기계 열대라고 해보죠.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재화도 2개 있어요. 자, 가로축은 와플 있고 세로축은 피자 있대요. 그러니까 와플 산업과 피자 산업이죠. 네. 와플 좋아하시나요? 와플? 여기 길거리 보면 와플 가끔씩 있죠? 네. 근데 별로 맛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와플 맛있게 먹으려면 어디 가셔야 되냐면 이제 홍대. 홍대 쪽은 와플 가격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 가시면. 열정료가 높죠. 거기 길거리 보면 되게 많아요. 예전에 홍대 근처 사가지고 와플 먹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돈가스 와플도 있고 아이스크림 와플도 있고 근데 덴마스 벨기에 사람이 직접 만든 와플도 있다. 예, 근데 완전 대박이 뭐였냐면 그때 돈가스 와플. 예, 토할 것 같더라 먹다가. 이것도 굉장히 니글니글한데 안에 돈가스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되게 줄이 많이 서 있어.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자, 와플이에요. 피자. 자, 그럼 노동과 자본을 와플에만 투입했대요. 노동과 자본을 와플에만 전체 투입을 했더니 와플 최대 생산량이 51이에요. 이렇게 50 요점. 자, 그럼 노동과 자본의 낭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다 투입해서 최대로 생산할 때 최대로. 이거를 보통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이다 라고 말해요. 효율적이다. 이거를 효율적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효율. 자, 그럼 효율은 그냥 쉽게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원의 낭비가 없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실 때는 자원의 낭비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를 효율적이다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자, 자원 낭비 없죠. 자, 노동자 100명과 기계 열대를 피자 쪽에만 투입했더니 피자의 최대 생산량이 100개 이렇게 나온다. 100개. 100개 역시 뭐예요? 효율적이죠. 전부 투입했으니까 지금 효율적이다. 이렇게. 효율적이다. 자, 이때 피자는요 보통 뭐로 만들어요? 기계로 만들죠?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 둘 중에 자본이 정말 필요한 재화고, 와플은 보통 아주마들 손으로 만드니까 노동이 정말 필요한 재화라고 해볼게요. 보통 이거를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와플을 노동 집약제라고 말하고 피자를 자본 집약제라고 말해요. 집약체. 이렇게. 그럼 집약이란 말이 뭐죠? 집약이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서 만드는 재화를 집약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 노동 투입 돼요, 안 돼요? 돼요. 노동보다는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재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본보다는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재화.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자, 오른쪽 가면은 노동자 100명과 기계 10대 중에서 와플 쪽 산업으로 뭐를 보낼 거예요? 자, 여기는 노동 100명과 기계 10대 가지고 피자 산업에다 전부 투입한 거죠? 피자 쪽에. 그럼 이제 오른쪽 간다는 것은 와플 쪽 산업에다가 생산 요소를 보내야 될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야 될 때 둘 중에 뭐 보낼 거예요? 노동 집약제니까 노동자만 보내겠지, 일단은. 자, 그럼 노동자를 보내면 여기는 기계가 정말 필요하니까 피자 생산량이 별로 안 줄 거예요. 그럼 요정 되겠죠, 점이. 이렇게. 맞죠? 이해되시죠, 직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보내보자. 자, 노동자를 보낼 거예요. 자, 노동자를 보내다 보면 노동자 숫자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를 보내야 돼요? 기계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 기계 보내면 피자 쪽 생산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겠죠. 이렇게.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책에는 안 나오고 기능이 안 나오는데, 이 형태의 관련성이 있는 게 하나가 기회비용과 관련되는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개념으로는 X제와 Y제 생산에 있어서 생산 요소가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노동이 특화되어 있죠. 노동 집약제니까. 이쪽은 자본이 특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경제 언론책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뺐다. 뺐고 기회비용만 지금 설명해요. 기회비용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미리 지금 설명 잠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생산 요소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없대요. 이게 지워졌어요. 노동밖에 없다면. 노동밖에 없으면 이게 특화란 말이 필요 없죠. 피자나 와플이나 다 노동만 투입되니까 오른쪽으로 노동을 보내면 피자 생산량이 일정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 나와요. 하나밖에 없으면. 그래서 생산 요소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와플과 피자 이런 쪽 재화에서 생산 요소가 특화되었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건 좀 더 심화 있는 내용. 네, 그래서 일단 책이 없지만 설명을 좀 먼저 드렸고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요점 보시면 요점과 요점도 생산 요소가 전부 투입되어 있죠. 지금 이쪽과도 노동자 100명과 기계 열대가 전부 투입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뭐다? 효율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C점, D점 모두 효율적이죠. 그럼 A, B, C, D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효율적이니까. 서로 비교 불가능하다. 자, 근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주요 논점이 2개입니다. 효율과 형평이에요. 논점이. 여기는 뭐만 나왔어요, 지금?
효율만 나왔죠.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는데 형평성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두 개를 먼저 한번 비교해 보면 효율은 자원의 낭비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개념이 명확하죠? 이게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 기준이야, 이게. 객관적 기준. 자, 형평성은. 자, 한국 사회에 공평한 사회입니까? 불공평한 사회입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대박난 책이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치? 뭐 공부하신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철학 나오죠, 철학.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주주의. 이건 철학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이 형평 설명할 때는 정치 철학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해요. 정치 철학을 도입을 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형평성 공부할 때도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주주의 이런 말 써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도. 자, 위령 배울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렇게. 주관적. 자, 그럼 예를 들면 사과가 지금 10개 있어요. 사과 10개. 자, 갑이 사과를 5개 소비하고 을이 4개 소비하면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비효율적이죠? 9개만 소비했으니까 사과 1개가 남잖아요. 그럼 비효율적이에요. 낭비가 없앤다 그랬잖아요. 낭비 없앤다. 다시. 갑이 사과를 9개 소비하고 을이 1개 소비하면. 이거는 효율적이죠. 사과 낭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뭐가 나와요? 투덜될 거 아니에요. 얘가 다 먹으니까. 얘 입장에서 뭐라고 한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겠죠. 얘는 불공평해?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돈 많으니까 내 돈 가서 사 먹었다는 거야, 9개. 그 얘는 공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효율적 상태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효율성 기준은 명확하다. 근데 공평성 기준은 굉장히 명확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관적 개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미시경제 공부할 때 효율과 형평을 공부를 하지만 주로 뭐 위주로 공부할까요? 효율 위주로 공부해요. 효율. 개념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미시 거의 끝날 때까지 효율 가다가 후생경제학이라는 파트가 뒤에 있거든요. 그게 조금 나와요. 그때 형평성 조금 나온다. 그러니까 주로 효율성이에요. 다. 미시경제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하여튼 여기 효율적이다. 효율적. 자, 안에 이점은요. 안에 이점은. 이점은. 자, 이점은 피자도 더 생산할 수 있고 와플도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내부점이잖아요, 지금. 그럼 덜 생산한다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전부 투입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한 거니까 안의 점은 비효율적 상태죠. 내부점은. 이렇게. 비율 2점. 자,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F점은 뭐라고 말할까요? 노동자 100명과 기계 10대 가지고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점이다. F점은. 생산 불가능이죠. 현재 상태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 자, 근데 F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F점으로. 전혀 불가능해요? 완전 불가능? 그건 아니잖아요. 노동자 숫자가 증가를 하면 되죠. 100명이 아니라 200명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떨 때 노동자 숫자가 증가해요? 어떨 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 숫자 100명이 딱 있는데 이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또 어머님이 애를 순풍순풍 많이 낳거나 그거 아니에요? 출산율이 높아지면 되죠. 출산율이. 그럼 실업은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실업률 떨어지면 뭐다? 자, 100명 전부 고용되면 C점이죠. 실업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실업이 발생한다는 건 뭐다? 노동자 100명 전부 고용 안 된 거잖아요. 그럼 2에 있는 거죠. 2가 비효율이니까 비효율 케이스에 뭐 있다? 실업이 있죠. 여기에 실업. 그럼 실업률이 떨어지는 건 뭐죠?
100명 중에 50명 취업이 되고 50명 실업자인데 실업이 떨어진다는 것은 취업자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비율에서 효율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내부점에서 선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 효율성 제고점 올라가는 거는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렇게. 그 효율성 제고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다고요? 실업률의 감소. 실업률 감소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선상으로 이동하는 거. 그럼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F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내부점에서 선상으로 이동하는 거고 F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F로 가는 케이스는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스 뭐가 있어요? 다시 노동자 숫자가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그건 노동량 증가죠. 노동량이 증가하는 케이스. 저 노동량 증가하는 케이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거나 출산율이 제고되거나 그런 거죠. 자, 최근에 신문기사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죠. 우리나라 출산이 떨어지고 고령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반대로 안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쪽으로 생산 가는 곳을 안쪽 들어가야죠. 모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림이 애를 안 낳으니까 노동자 숫자가 줄잖아요. 지금 다시 노동량 증가, 또 자본량이 증가하죠. 자, 노동과 자본의 변화 없이도 생산이 더 증가할 수 있죠. 어떤 케이스? 기술 진보. 더 노동량 증가나 자본량 증가나 기술이 진보되면 생산 가는 곳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장기에 발생해요? 단기에 발생해요? 단기는 힘들잖아요. 애를 막 낳는 게 당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뭐 나오던데 뉴스에 나이지리아에 여자들 가둬놓고 애를 막 낳으라고 시킨대요. 거기서는 가둬놓고 그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자, 이건 장기. 이게 장기적 개념이고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경제 성장 그림이에요. 그럼 경제 성장 요인은 어디서 나올까요? 거시에서. 그럼 경제 성장 요인에 뭐뭐 있다? 노동량, 자본량이 증가, 기술 진보. 이게 경제 성장 요인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경제 성장 나올 때 이거 다시 한번 또 그려드릴게요. 움직이는 거. 자, 책의 그림은 13페이지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 직선으로 나와 있죠. 책에는 보통 일반적 그림은 다 요걸로 그린단 말이에요. 요 그림으로. 근데 책의 그림은 직선 나와 있다. 자, 직선은 보통 아까 설명드린 거에 따르면 생산 요소가 하나밖에 없을 때, 노동밖에 없을 때, 예를 들면 없을 때고, 역시 그림도 마찬가지로 안의 점, 뒷점은 비효율점, 바깥점은 불가능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선과 관련돼서 기회비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뒤에 14페이지 가보시면, 자, 14페이지 그림이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이고, 그림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게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림에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회비용 체증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기회비용 체증. X, Y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죠. 이게 기회비용 체증이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40이고 40 해놓고 가운데 20 할게요. 이렇게. 이게 30이에요. 여기를. 자, 그러면 X를 처음에 20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를 몇 개 포기를 해야 됩니까? Y제 40에서 30개니까 10개 포기하는 거죠. Y제.
지금 그림상으로 일로 가는 거잖아요. 요 점하고 요 점 있으면 A점, B점, C점 있잖아요. 0개에서 20개로 생산하기 위해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로 가기 위해서는 Y제를 몇 개 포기된다? 10개 포기하죠. 이렇게. 자, 또 20개, 40개로 20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 몇 개 포기를 해야 돼요? 몇 개? 30개 포기하죠. 이렇게. 그럼 포기하는 숫자가 지금 갈수록 커지죠. 포기하는 게 뭐다?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이 뭐 한다? 체증하죠. 그럼 기회비용 체증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형태 요거. 자, 요걸 뭐라고 한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쳐다볼 때 오목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산 가능성 형태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제가 아까 하나 더 얘기했죠. 기회비용 체증하고 또 하나 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 아까 제가 X, Y제, 와플 피자 얘기하면서 X 와플은 노동 집약적인 제와 Y제 피자는 자본 집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요소가 뭐하다? 특화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책에는 직선 나와 있죠. X, Y 있고, 자, 직선, 자, 20, 40 해놓고 여기 20을 할게요. 이렇게. 자, 엑셀을 20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 20개 줄여야 되죠. 역시 엑셀을 20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 20개 줄여야 된다. 그럼 포기하는 숫자가 일정하죠. 그래서 직선 나오는 경우, 직선이 나오는 경우는 기회비용이 뭐한다? 일정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생산 요소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특화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지 않다.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생산 요소가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만 더 그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하고,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 40, 똑같이 20 하면 여기가 되죠? 자, 10 이렇게. 자, X를 20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 몇 개 포기해요? 30개 포기하죠. 20개 더하기 위해서 10개 포기하죠. 포기한 숫자가 줄어들죠. 자, 이걸 원점에 대해서 뭐하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록. 자, 볼록한 이유는 뭐다? 기회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라고 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좀 쉬었다가 다시 생산 가능 곡선 논점 한번 쭉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파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